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 거래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법무법인 세밀의 정원옥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저는 지금 대전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충남대학교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한번 뭐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게 처음에 제 소개하고 첫 화면에 보면은 이제 제 이름하고 소속 그리고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급하신 게 있으면 전화로 한번 밤늦게라든지 휴일만 아니면은 전화하시면 제가 재판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받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물론 뭐 살면서 이런 소송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비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를 이해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그런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전 거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금전 거래를 많이 해보셨겠죠.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 금전 거래라고 하는데 금전 거래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금전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쓴다든지 차용증을 쓴다든지 영수증을 작성한다든지 영수증이야 여러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대부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이 크다든지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그리고 차용증 작성 그리고 영수증 작성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약을 할 때 먼저 살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고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약 내용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따라서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토시 하나에 따라서 어떤 제가 소송에서도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약서의 문구는 만약에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검토를 부탁해도 되고 아니면 계약서 작성을 부탁해도 되고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정당한 상대방인지 확인. 이건 뭐냐면 매매를 하는데 상대방이 과연 이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과연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당한 상대방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흔히들 우리가 이거 하면서 드는 예로서 베니스의 상인 예를 들죠. 계약을 했는데 불이행 시 살점 1파운드를 자른다. 이런 거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인 얘기긴 한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그 계약 내용 자체가 위법이라든지 불법이 된다면은 그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여기는 계약 당사자가 들어가야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약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약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그런 약관으로 어떤 양식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사항은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선은 볼게요. 계약 당사자, 그리고 계약의 목적물, 그리고 계약 금액, 지급 방법과 시기.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주는지 이거를 명확히 해놔야지 나중에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이런 이행 책임을 물을 때 상대방에게 이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약속한 사항이나 조건, 이것을 특약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정형화된 계약서를 쓰더라도 모든 계약이 다 정형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에서 이걸 적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계약마다 개별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적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장소와 시기. 체결 장소까지는 몰라도 시기는 적어야죠. 언제 계약을 작성했는지. 가끔은 계약서 작성 시기가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서명 날인. 그리고 뭐 보통 인감을 첨부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뭐 계약서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차용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돈 금전거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차용증 쓰고 이렇게 금전거래 해보시는 분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차용증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차용증 돈 좀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고 하면은 뭐 너 나를 못 믿냐, 아니면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보통 그리고 막 잘 안 써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용증을 안 쓰게 되면은 우리가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용증은 웬만하면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차용증을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권리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용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대여 금액, 내가 얼마를 빌려주는지 대여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중요하죠. 뭐 물론 이 이자율이 법정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면 안 돼요. 어떤 이자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변제를 할지, 변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변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유불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변제할지, 변제 시기, 그리고 만약에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위약금을 얼마를 줄지, 그리고 그 외에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일 내에 이자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죠. 마지막에 차용증에도 성명 주소를 적고 서명 혹은 날인을 하게 되고, 서명 날인 도장을 찍게 되죠. 그리고 뭐 인감을 첨부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영수증을 볼게요. 영수증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가게에서 받는 그런 영수증 말고 영수증이라는 걸 따로 작성하기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줬다는 거를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돈을 주고도 그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은 물론 이제 계좌로 이체한 경우야 뭐 거래 내역이 있겠지만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뭐 이게 그걸로 받은 돈이 아니다, 다른 걸로 받은 돈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좀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래서 영수증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라는 거는 어떤 거래와 관련해서 이걸 받았다, 이런 걸 좀 명시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상대방은 나는 이거를 다른 거래 때문에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와 관련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이거 영수 문헌을 기재하고요. 뭐 돈을 받았는지,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영수인이 서명을 하게 되고 받은 사람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돈을 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인이 자기가 내가 받았다 하고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누가 줬다, 그리고 며칠 날 일자를 표시하고. 그래서 이 영수증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데, 돈을 갚은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한테 영수증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건 법적인 권리거든요. 대신에 혹시라도 여기 이 영수증을 발부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이건 누가 내야 될까요? 발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거를 다음으로 영수증을 쓰는 경우는 이중 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지급 위험이라는 게 내가 한번 갚았는데 다시 달라,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잘못하면 한 번 더 줄 수도 있어요. 판결에서 지거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남겨야 되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현금 영수증 제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마트 같은 데서 물건 사고 여러분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거 제시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죠. 그리고 이거는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시 혜택이 됩니다. 이거는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금전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대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뭐 보증 섰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대부분 연대 보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웬만하면 보증을 안 서시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라도 이것이 어떠한 효력을 갖고 어떠한 제도인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연대 보증을 서셔야겠죠. 우선 연대 보증과 관련해서 연대 보증이 어떤 건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내용과 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연대 보증이란 금전 거래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채무자라고 하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을 선 사람, 보증인이 대신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해요. 이 경우에 주채무자와 보증인과의 관계에는 어떤 채무는 없는 거죠. 보증인이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관계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갚는 거긴 하지만, 어떤 주채무자의 관계에서는 보증인은 채무가 없어요. 대신에 이 채권자, 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이 연대하라는 말이 좀 약간 무서운 말인데, 둘 다 똑같은 채무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연대 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 연대 보증이라는 것은 사실 보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을 해요. 대신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연대 보증서를 작성하죠. 보증서를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연대 보증이 성립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증 채무가 연대 보증 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언제냐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보증이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 이 경우에는 보증 채무는 언제나 연대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법상,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한 채무 경우에는 이걸 연대 보증으로 보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대 보증을 성립할 때는 우선 주의해야 할 점이 연대 보증인의 자격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보증 채무가 부종성을 가진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채무에 의존한다는 거죠. 의존해서 성립이나 소멸이 주채무에 의존한다는 그런 부종성을 가져요. 연대 보증의 내용을 보면은
연대보증의 내용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계약으로 정하게 나누겠죠. 대신에 어떤 제한이 있어요. 보증 채무의 범위는 주채무보다 넓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채무가 1억 원인데 보증 채무를 2억 원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인데 2억 원으로 했다 보증 채무를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보증 채무는 주채무의 범위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억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내가 이 1억에 만약에 1억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졌어요. 주채무가 1억인데 그랬을 경우에 내가 1억에 대해서 보증을 지는 게 아니라 그 1억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갚지 않아서 위약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보증을 서야 되는 거죠. 연대보증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보증을 쓰는 거니까. 근데 연대 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요. 최고의 항변권은 뭐냐면 만약에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네가 보증 썼으니 돈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증인이 나한테 하지 말고 먼저 주채무자한테 가서 달라고 해봐라. 이게 최고의 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주채무자한테 한번 달라고 해봐라. 그 다음에 검색의 항변권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달라고 했을 때 보증인이 아니 그 주채무자의 자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력이 없는 경우에 그냥 나한테 달라고 해라. 주채무자의 자력을 먼저 살펴봐라. 이렇게 항변하는 게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자는 주채무자한테 청구하지 않고서도 먼저 보증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채권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제도죠.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뭐 자력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보증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보증인도 주채무자가 없으니 내 채무도 없다. 이런 항변 사유를 보증인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근데 주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보증 채무도 소멸해요. 아까 부종성이라고 했는데 소멸의 경우에도 성립도 그렇지만 소멸의 경우에도 이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소멸하면은 보증 채무도 소멸해요. 없어져요. 단 이렇게 단이 있어요. 단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경우와 같이 채무가 아니라 책임이 경감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 채무를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거는 상속하고 한정 승인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나는 내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상속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채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는 그대로 있어요. 채무는 그대로인데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나는 뭐 아버지의 재산 한도에서 갚겠다 이런 한정 승인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제도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도 하고 또 다음으로 주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요즘에 뭐 파산회생 뭐 많이 하는데 회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파산이든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그 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설 때는 이런 걸 잘 알아보시고 조심하셔서 써야 되는 거죠.
연대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를 했어요, 채권자한테. 그러면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내가 갚았으니 달라고 당연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걸 구상권이라고 해요. 이 구상권은 수탁 보증인의 경우와 그냥 어떤 부탁 없이 보증이 된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수탁 보증인은 이제 주채무자가 부탁을 해서 보증이 된 경우 수탁 보증이라고 하는데, 수탁 보증인의 경우는 보증인이 갚은 금액, 출제한 금액 전체를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이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글쎄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부탁이 없는데도 보증이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튼 주채무자가 원치 않는데 갚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주채무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주채무자가 부탁을 안 했는데 갚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구상권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 그 갚는 방법에 대해서, 즉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채무를 갚는 방법에는 변제와 공탁이 있어요. 자, 우선 변제를 알아볼 텐데, 변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채무를 이행하는 거, 그걸 변제라고 해요. 변제의 방법은 대물변제, 상계, 공탁 등이 있는데, 우선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골동품, 아니면 비싼 그림, 부동산 이런 걸로 대신 갚을 수도 있겠죠. 그걸 대물변제라고 해요. 두 번째, 상계라는 게 있어요. 상계는 여러분 뭐 대충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빚이 있어요. 뭐 이 사건과 이 거래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에 서로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에 이걸 서로 상쇄시키는 거. 내가 상대방한테 1,000만 원 줄 게 있고 상대방도 다른 거래를 위해서 나한테 1,000만 원 줄 게 있으면 우리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퉁치는 게 상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금전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서로 간에 없는 걸로 하자. 이걸 상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공탁은 가끔은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또는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사정상 꼭 변제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탁을 살펴보면은 공탁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해요. 공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변제 공탁이 있을 수 있고 또 집행 공탁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 공탁은 뭐냐면 여러분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걸 할 때 어떤 추후에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하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탁이 들어갔다 합니다. 공탁의 역할은 우선은 채권자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후에 있을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하기도 해요. 강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공탁과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공탁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절차적인 문제고요. 이 공탁한 돈을 상대방이 공탁한 돈이나 물건이나 증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은 채무 변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의 변제가 되는 겁니다.